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 박순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실화입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우고 20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무료가정부 취급을 받아온 한 할머니가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과 헌신 뒤에 가려진 한 여성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살 인천에 사는 박순이입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먼저 아침 일찍 등교하는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 5시까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밥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텔레비전을 틀어서 잠시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이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랫동안 가정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준서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와서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사실 요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것과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에게 내놓은 집,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며 아리랑 같이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짐 센터도 불렀습니다. 드디어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쳤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와. 아들 준서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이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봅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경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수경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그때 수경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사짐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수경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리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친구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봅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순이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리와 함께 첫 산책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제법 큰 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도 안 되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수경이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봅니다.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수경이는?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않아.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 번에 다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수경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존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어제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74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게 밝아 보인다고 말해준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요. 그런가요? 네. 뭔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자유로워 보인다. 정말 그래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오늘 아침에도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파도 같구나. 때로는 높이 솟구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려 살았어요. 아들의 파도, 며느리의 파도, 손녀들의 파도에. 하지만 이제는 제 고유한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누구에게 휩쓸리지도 않는 제만의 파도를. 가끔 준서가 전화할 때마다 묻곤 해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전혀요. 오히려 74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평화로워요.
아무도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저도 아무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다를 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저를 반겨주거든요.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은 뭘 하며 살까? 어떤 날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어떤 날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어떤 날은 혼자 책을 읽어요. 모든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며칠 전에는 혼자 영화도 봤어요. 74년을 살면서 혼자 영화관에 간 건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런 소소한 행복도 몰랐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울진에 와서 만난 할머니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만 챙기고 자기는 무시해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집 이 할머니는 아들이 재혼하면서 새 엄마가 들어오니까 눈치가 보여서 나오셨다고 하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네. 맞아.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건지 우리 모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가끔 손녀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그리워져요. 하지만 그 그리움보다 지금의 평화로움이 더 소중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제 인생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때예요.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노을이 바다에 비치면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몰랐다고. 그동안은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느라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인천에서 오신 박순이 할머니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서 할머니 이야기 봤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제가 언제 인터넷에 나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준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글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정말 비슷했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면서도 고마워하는 소리는 못 듣고 오히려 이것저것 간섭당하고 구박받고.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무섭긴 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죽을 때까지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그분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볼게요. 제 인생을 찾아볼게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집에 와서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준서야, 네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면서? 아, 엄마가 아셨구나. 미안해요. 엄마 동의 없이. 뭘 미안해? 잘했어. 그런데 왜 그런 글을 올렸어?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해서요. 준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음번에는 미리 말해.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다들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신기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 가서 그 글을 찾아봤어요. 정말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할머니와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내볼게요. 정말 대단하세요. 74세의 새 출발이라니. 할머니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이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며느리와 같은 나이예요. 이 글을 보고 정말 반성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얼마나 못했는지. 내일 당장 사과드리고 더 잘해드릴게요. 이런 댓글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요즘은 가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어제는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독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누군가와 함께 살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평화로워요. 그분과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제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저도 74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에 비치면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었을까? 아마 지금도 누군가의 저녁밥을 차리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겠죠. 이런 아름다운 노을을 볼 여유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잘했다고. 아리가 제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체도 저와 함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저녁이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상추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예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아무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내일은 뭐 해 먹을 거예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니. 저녁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채널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드라마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드라마 속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너무 지쳐 있었고 상처받아 있었고,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게 다행이에요. 밤이 되어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와요. 이런 평화로운 밤을 맞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해봤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이웃 할머니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뭘 해도 제 마음대로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한 번도 순전히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더 커요. 가족들이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물론 그립긴 해요. 특히 손녀들이. 하지만 그리움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구속하고 의존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이제 준서도 그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엄마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매달리지 않거든요. 대신 엄마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라고 해요. 수경이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이제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는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없는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결국 다들 더 나아진 거죠. 저도 아들 가족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전국 어디선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74세에 새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물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밤이 깊어가네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내일이 기대되는 적이 없었어요.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이 제 선택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만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